첫 번째 관계자인 권재열 교수님의 내부감사법과 국제회계 기준의 적용, 삼성 바이오 이슈를 중심으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에 근무하는 권재열입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회사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이런 종류의 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상시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국제 해결 기준하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법하고의 어떤 관계를 비롯해서 지난달에 나왔던 행정처분 집행 정지 결정의 어떤 취지까지 함께 아우러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해서 세 부분을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저도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도 있고 그다음에 규정 중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일반인들도 알기던 국제 해결 기준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게 됐지만 상장 회사라든가 일정 규모 이하의 회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규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처음에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일정 규모 외부 감사법이 적용되는 시점 규정 중심으로 외부 감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원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삼성 바이오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이제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 이제 IFRS라고 이야기하는데 슬라이드는 5번입니다. 이 기준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건 이제 여러 문헌에서 나온 것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유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처럼 법률이 굉장히 이걸 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IFRS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내용이 모호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의 IFRS는 외국 것을 번역해 두게 되기 때문에 번역문추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연하다는 점이 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내용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회계사라든가 회계 전문가의 조언이 의미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나쁜 점은 뭐냐면 내용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준수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회계 처리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기업에 있어서의 상황이 다른 것을
감리 당국, 제재 당국에서 이걸 참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어떻게 제재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 원칙 중심 기준의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IFRS 도입에 관해 외국에서를 보게 되면 우호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우호적인 평가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게 되면 IFRS가 많이 쓰이는 곳이 EU인데요. EU는 국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회계 처리 기준을 여러 국가에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용이 적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처리 기준 자체가 덜 엄격하다 보니까 경영진의 입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가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리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이 최종적인 판결에서는 경영진의 영역인 것이냐 그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IFRS를 도입한 국가가 최초의 국가가 뭐 영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나라 국가의 법 체계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어떤 성분 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IFRS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주 1929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공황을 겪으면서 엄격한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규정 중심으로 가고 있고 다만 IFRS로 회계 처리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륙법을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런 데에서는 IFRS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독일, 프랑스가 왜 그러면 이 IFRS 도입을 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U의 경우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통상 무역 때문에 이 IFRS가 굉장히 의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이것을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감독 체계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후적인 단속보다는 사전적인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 IFRS를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략적인 입장은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도입을 포기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규정 중심주의에서 돌아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소송이 많을 것이다.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소송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처럼 강대국이 영국의 이 어떤 주도하고 있는 IFRS 도입한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가동의 문제,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을 제정한 권한 자체가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서점에 가시게 되면 IFRS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일본 아직도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입을 했으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겠지만 이러한 원칙 중심 기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내용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보고 회계 처리를 이사가 중심으로 되어 회계 처리를 하고 이걸 이제 기업 아까 감사 보고서 작성되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에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 보게 되면 원칙 중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재가 강력한 이런 또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일관되지 못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미국의 논문을 보면 미국에서 IFRS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 도입을 했을 때를 가상해서 배심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 모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규정 중심 기준이 아니라 원칙 중심 기준의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측에 유리하게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고의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회계 처리 기준이 원칙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법 질서에 대한 신뢰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외부감사법에 보게 되면 외부감사법의 목적이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 경제 발전 이반을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이 IFRS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벌써 삼성 사건만 보더라도 바이오 사건만 보더라도 이러한 외부 감사 제1조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제5조에서 보면 IFRS를 회계 처리 기준에서로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3/13쪽에 보게 되면 회계 원칙에서 보면 시행령 제15조 1호에서 IFRS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체계적으로 보면 국제 회계 기준 자체가 우리의 법 체계 속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 모호한 법률도 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모호한 법률도 법으로 가치가 있느냐, 모호한 법률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결정을 살펴보게 되면 합리적인 어떤 해석 기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2015년 결정도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외부 감사인이 감사한 보고서를 다시 감내하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부가 들어가지고 감리 업무를 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 금융위원회에다가 뭐 이런 질의를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것이 슬라이드 16번에 나오고 있는 노 액션 레터인데요. 실제 이 노 액션 레터가 그렇게 자주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호한 기준이기 되기 때문에 아마도 관계 당국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노액션 레터가 그렇게 많이 발부되지 않은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 2019년도 1월 22일 날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내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손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그 결정문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이미 금융감독원에다가 물어봤는데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금융감독원 입장을 뒤집었던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것이 여러 명문대의 경영학과 교수들이 이 회계에서 IFRS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어서 행정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집행 정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인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IFRS 체제에서는 미국의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소송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이 소송 과잉 사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송을 좋아하는 거고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로스쿨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소송이 많을수록 저희 학생들이 졸업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넓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송 과잉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면 이 모호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판단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모을 정보를 다 모은 상황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련된 판례까지 제가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기업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사하는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 입장이 많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 양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둘 다가 나중에 감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당국에다가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 다음에 당국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려면 당국이 굉장히 IFRS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좀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IFRS는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어떤 제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을 굉장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원칙 중심주의의 입장을 해서 수동자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좀 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관계 당국이 입장을 번복을 한 거에 관해 가지고 그로 인한 책임을 수범자인 기업에 지라고 하는 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장 번복을 한 것 자체도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에 있는 투자자로서 누굴 믿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또 정말 적절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법치를 얘기할 때는 그 법의 속성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을 얘기하는데 이 IFRS 적용하는 데는 확실성이 좀 교량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어떤 걸 해도 되고 어떤 걸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줘야 법이,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행동을 할 때 안 해야 될 일을 빼버리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원칙 중심으로 삼성 바이오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이시고 성균관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최순상 교수님께서 글로벌 기업 환경과 한국 상법 개정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내 이름 읽어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에는 외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제도 입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만은 첸난이라는 중국 사람이 우리 한국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살벌한 한국, 엉뚱한 한국인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는 자본주의인데 의식은 완전히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책임 경영입니다. 제가 이제 뭐 책임 경영 그렇게 딱 많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에게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뺐습니다. 지금 이제 한꺼번에 가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3월 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세 당이 추진해서 상법 개정안, 공직거래법 개정안, 그다음에 선거법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0여 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고 오늘 이 특히 이제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 뭐 다 뉴스 보셨겠지만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주주 제안을 엘리엇이 했는데 수익의 3배에 이르는 8조 3천억에 해당을 요구했고요. 5명이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어제부로 근로자 이사회 참가자를 또 시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뿌리는 1987년 우리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제민주화 조항이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우리 김종인님이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활성화됐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이 그럼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모든 제도는 원산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에 들어오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서터시 코드가 그렇고 이 경제민주화가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는 1928년 9월달에 프리츠 나탈리라는 독일 사람이 주장을 한 겁니다. 연구 논문에서 밝힌 건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근로자들하고 사측과 근로자들하고 잘 지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와서 갑자기 잼을 접하고 완전히 분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정확한 그런 내용은 뭐냐 이제 집중투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7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1주당 7개의 의견을 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그들의 대표 한 사람쯤은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뭐 우리 이사회라는 것이 작전 참모회의나 같이 아주 고도의 전략 전술 전문가가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이 뭐 지역구 대표들이 모여서 뭐 나눠먹기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사가 된 순간부터 회사만 생각한다는 주장은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자기를 대표로 내보낸 집단을 대변하지 않을 거라면 이사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겠죠.
기업은 민주적 조직체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CEO의 지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이 이거 의무하고 있고요. 미국은 1980년대에는 19개 주가 채택했지만 현재는 애리조나하고 네브라스카 뭐 이런 5개 주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력이 별 없는 주들입니다. 일본은 74년도에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한국은 이게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집중투표를 정관에서 배제할 때는 대주주 의원수를 3%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고쳐서 의무화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현재의 구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중 대표 소송은 이제 우리 모회사의 개념인데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사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 모회사 자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인데 모회사의 주주가 무슨 근거로 자회사의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법인격의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회사 주주에게만 과도한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자회사 주주에게 왜 안 줍니까? 자회사 주주는 모회사 주주한테 뭐 언제부터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은 아주 엄격하게 완전 모자회사 하나만 인정하고 있고요. 미국도 자회사가 법인격이 없는 완전히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면 미국 판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은 이거는 50% 초과한 모회사에게 이걸 인정하겠다니까 이걸 일반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한국 사람이라는 그 책남 교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감사 이후 분리선이 뭐냐?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이사 감사 7명 뽑는다면 7명을 먼저 뽑고 그 중에 3명을 감사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4명 이사 따로 뽑고 3명 따로 뽑고 감사 3명, 감사위원 3명 따로 뽑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감사위원 분리선임하고 집중투표하고 또 이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고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헤지펀드들의 민원, 헤지펀드들의 대표가 감사위원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얘기하겠죠. 그리고 아까 다시피 오케스트라에서 자꾸 음악 소리 삑삑하는 파일을 난다는 겁니다. 왜 오케스트라 되겠습니까? 뭐 불협화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위원도 이사입니다. 예. 이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사로 선임된 다음에 감사위원 해야 되는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 이상한 발상을 잘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자, 들어오면 대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배당률 상향해달라. 지금 엘리엇이 하고 있잖아요. 자산 매각해라, 자회사 기업 공개해라. 온갖 공개 요구하다가 회사가 어느 정도 망가지면 손 털고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석천식 코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엄청난 그 혜택이랄까 뭐 하여튼 편리성을 지금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험연구나라 결국은 이익을 보는 자는 금융자본가들입니다. 뭐 이런 개인 주주는 소액주주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거대 헤지펀드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투표가 문제인데 이 전자투표 사실 투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준속에 성립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전자투표를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실제로 보면 2017년에도 0.16%밖에 안 됩니다. 참여주주 비중이.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누가 우리 5만 원 송금하는 게 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거 한다고 한 20분 30분 깨지는 게 막 그 공인인증서 넣고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귀찮잖아요. 이건 뭐하러 하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자꾸 하라 그러는데 이거 하면은 뭐 준속에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석 의결권의 가반수로 이렇게 의결권 자체를 낮춰야지 이거 백날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이거를 또 의무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투표하는 방법인데 투표하는 방법까지 국가가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 경영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영은 사실은 지금 우리 김정호 박사님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전문 경영인이 있는 격하고 없는 경우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고 예전에 이제
97년까지 기아자동차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었죠. 그 다음에 대우해양조선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중공하고 대한전선, 서울우유협동조합, 유한양의 키치나트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전문 경영인보다는 오너 경영이 낫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성과가 오너 경영은 책임 경영을 한다는 거죠. 전문 경영 체제는 위기 시에 특히 취약하고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또 더 부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우해양조선 보세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전문 경영 체제는 대중적 이미지 하나는 좋아요. 그 하나가 좋은 거지 딴 거는 별 그렇게 좋은 점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경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책임 경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감사위원 뭐 분리선임 해라, 뭐 다중대표소송 해라 이런 거 보면은 반대로 거꾸로 가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초지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서초지 코드가 이제 국민연금의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은 한국의 그 270개 내지 300개 상장 회사의 최대 주주 내지 지배 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게 지배 주주나 최대 주주니까 국민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초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1976년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혁명이라는 책에서 연금 사회주의론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회주의를 근로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 사회주의는 뭐냐 근로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 라고 한다면 미국 최초의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근로자들이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전부 연금을 통해 임기금을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인 없는 기업, 즉 사회주의 연금 사회주의가 됐다. 그리고 전문성, 책임성 있는 오너 경영사가 줄어들고 책임 없는 경영자, 당위성과 중시의 경영자 득세하는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연금 사회주의 그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책임 있는 경영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고 연금 자본주의라고 저는 새로운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금 자본주의는 뭐냐면 모든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강제로 자본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주주가 되었어요.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데 그래서 뭐 대자본가는 아니지만 우리 전부 이제 주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면 이것은 임금 자본가인 국민의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정부의 것으로 올인을 해가지고 이 국민연금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대리할 수 있게 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연금 자본주의입니다. 연금 자본주의.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 주인이라는 거죠. 그 국민연금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이 아닌 국가가 국민연금을 통제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리하게. 왜냐하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완전무결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부는 무자비하고 억압적이고 바보고 불공정하고 해악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임무를 초과해가지고 국민을 노예로 집권자가 주인으로서 행세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트 리들리라는 사람이 이성적 낙관주의자라는 책을 썼고요. 근정은 어떻게 진화하는가라는 부제로부터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항상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럼 서초지 코드는 뭐냐? 우리 황인학 박사님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에는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영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거의 없어요. 영국의 회사에 개인 투자자 없고 전부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3분의 1 정도가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개인 투자자 거의 없고 전부 펀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하고 결합해가지고 단기 성과에 실용하고 과도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해서 기업의 망쳐버렸습니다. 기업이 망치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기관들끼리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잘해보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유교훈 서투식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뭘 어떻게 잘해볼 거냐. 우리 인게이지먼트를 확실하게. 인게이지먼트란 뭐냐. 우리 한국의 기자님들은 전부 이걸 경영관여로 번역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오해예요, 오해. 이건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지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보냐면 경영관여, 공정경제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경제, 즉 대기업, 재벌의 규제수단으로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신문에.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서투시 코드를 강조했다. 예. 대기업 탈법. 보십시오.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 그러니까 한국은 서투시 코드를 물어보냐 공정경제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완전히 오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뭐 이런까지 알아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모진이 엉터리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참모진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하면 안 되죠. 서둘 코드는 인게이지먼트 하라는 것이지 무슨 공정경제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문, 온 언론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서둘 코드, 이게 서투리 코드가 뭐냐? 인게이지먼트다. 인게이지먼트는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경영 참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뭐가 문제냐? 국민연금 보시죠. 예, 국민 지배구조 보이죠? 이 보세요. 국회 이거 국무회의, 대통령,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입니다. 또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차관입니다. 위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국가가 기금을 관여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연금 자본주의에서 근로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게 주주고 이게 이 국민연금의 주인인데 이 정부가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착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대신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기구 개편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장 차관이 기금 운용 라인에서 물러나야 되고요. 의무 징수를 끝내야 됩니다. 어떤 미국인이 오셔가지고 아니 한국은 왜 이걸 이렇게 멋대로 그냥 강제로 걷느냐. 자기가 삼성펀드, 삼성 종신보험 뭐 이런 삼성연금에 참 들면 안 되느냐. 왜 이걸 여기에 가면 돼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역임이 오신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줄 것 같은 사기업체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이게 왜 국민연금에 강제로 이렇게 징수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6조가 넘습니다. 600조가 넘는데 저는 6개로 쪼개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기업은 경쟁해야 살아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경쟁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데서 뭐 무슨 근로자 이사회 참관 제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기업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이미 가입이 가능할 때까지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가 해야 돼요. 국회가 이 연기금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국회가 잘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두 종류의 사모펀드 분류법을 폐지하고 이제는 10% 이상 초과 취득도 가능하고 또 의결권 행사도 10%만 하라는 거 그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이거 들어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 엘리엇이니 뭐 이런 소버리니니 이런 외국계 펀드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 강성부 펀드도 신경 써야 됩니다. 강성부 펀드 지금은 10%까지만 일권 행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는 초과 10% 초과도 그러니까 헤지펀드, 전문투자인 헤지펀드냐 아니면 경영참여냐 이 자체가 구분이 없이 누구나 무한대로 취득하고 무한대로 의욕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등의료권 제도하고 보이즘필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가 없이 일방적인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상법이 개정되면은 한국 기업은 대단히 합법적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다음은 이 황인하 목사님께서 한국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한계와 선진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4시 5분까지 4시 10분까지 발표하신다요. 네, 감사합니다. 황인하입니다. 회계 기준의 상법 개정안 쟁점에는 5분입니까? 4시 5분까지. 4시 5분까지. 네. 이어서 제가 공정거래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은 현재 정부가 작년 11월 말에 전부 개정안 또는 뭐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원천은 경제 제도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공정거래법 그 전부 개정안이 과연 21세기 경제 환경에서 우리나라를 더욱 성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또 어렵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거래 제도를 성장의 이로운 방향으로 선진화하는 것이냐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도가 그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상당히 경제학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많이 풉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은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노동력, 출산율 문제는 삼듯이 노동력이 많아야 되고 투자, 자본이 많아야 된다. 이 경제학에서 주로 이렇게 성장 함수를 배워왔는데 웬 놈의 제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론적 근거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제도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도 세계 역사 경험을 볼 때 제도가 한 나라의 승패를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가 성장의 근본적인 결정면이다. 재산권이 안정해지는 나라에서 어떻게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투자를 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도가 근본적인 원천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중요한 경제 제도입니다. 소비자, 국민에게도 가장 중요하죠. 경쟁이 촉진돼야지만이 가격 담합도 없어지고 또 가격 품질 대비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니까 소비자 복지에 유리합니다. 경쟁이 촉진돼야지만이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가 사라지고 좀 더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쪽으로 자원이 흘러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쟁이 촉진되면은 기업들이 레드오션을 피해가지고 블루오션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걸 모색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찾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과거의 그런 단말기에 머물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든다든지 하시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나 동태적으로 보나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소이고 이걸 관장하는 법제도가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경제의 검찰인 공정위를 항상 경제활동하면서 늘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제도, 공정거래법은 경제활동의 활력과 기업들 방향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장경제의 그 파수꾼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는 76년에도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만 80년 말에 국보위에서 처음 제정돼 가지고 81년 4월 1일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완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작년에 비로소 38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제도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실시간 파수꾼인데 38년 동안 경제 여건도 바뀌고 시장 환경도 바뀌었고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그동안 안 바뀌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바꾸자 하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특징을 보시면 공정거래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사업장의 시장 지배적 지배남용과 과도한 경쟁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이게 핵심입니다.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목적이 하나 있고 경쟁 촉진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제도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본연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하나 더 넣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적 특징입니다. 제가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이 네 권의 책을 다 써봤습니다. 맘먹고 시장 독과점에 대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재벌 다각화에 대해서, 소유 지배구조 집중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섭렵하면서 써봤는데 한국은 역시 선진법제에 없는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특이한 제도, 이걸 저는 지금부터 한국적 예외주의라고 부릅니다. 코리안 익셉셔널리즘.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경제력 집중 방지는. 그리고 경제학 이론에서도 경제력 집중하면 시장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경제력 집중해가지고 다각화라든지 또는 일반 집중이라든지 이런 일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80년대 1981년에 처음 시행된 공정거래법 제도는 경쟁 촉진하는 그 선진법제와 비슷한 목표 외에 우물한 개구리라든가 제도 고립주의랄까 한국적 예외주의를 살짝 넣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재벌 규제로 들어가겠죠. 왜 그래야 되냐? 재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80년대에는. 그래서 재벌이라는 것이 경제를 또 집중시키고 또 지배질들 이기기 위해서 계열거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니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재벌 적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 공약 내세웠던 내용들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이 공정거래법 경제력 집중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화시키는 걸로 있고 경쟁 촉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데 그 빛을 친다 보시면 보지만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또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뭐 적합하게 이런 전면 개편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딸 정도로 공정거래법 그 전면 개편이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을 보니 제가 코리아 익셉셔널리즘이라는 것이 지금 현행법에서는 제4장 제3장 기업결합 저하 및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부분에 있는데 개정안에는 4장 경제력 집중 억제를 떼어나가지고 더 강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예를 들자면은 규제의 밥상이 다 똑같이 규제 밥상을 바꾼 게 아니라 똑같이 놓고서 규제 메뉴와 규제 숟가락을 더 늘렸습니다. 그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는가? 이제 보시면 이 대내의 경제 환경 반영했다고 하는데 대내의 경제 환경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적폐 공약만을 반영한 건가? 일단 재벌 적폐 공약은 다 받아들였는데 21세기 환경에 대해서는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 환경하고 21세기 지금 경제 환경하고 40년 한 세대죠.
경제 여건이 엄청 바뀌었고 제도도 많이 바뀌었는데 똑같습니다. 과거의 인식, 과거의 지식, 과거의 규제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확정돼. 경제 집중은 그대로 하고 소위 지배구조 추가되고 경제민주화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쭉뭐 하나 뭐랄까 패러다임 체인지랄까요? 프레임 체인지가 없습니다. 경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규제의 틀은 바뀐 게 없습니다. 갑갑하죠.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관점에서 공정거래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가 이제는 갈라파고스 경제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1980년만 해도 지금 저는 그때 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때도 우리가 87년에 첫 맥도날드 수출 흑자를 간신히 내기도 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불교 불급품 뭐 비계라든지 뭐 대리석이라든지 다 수입하는 거 제가 한국 다 체크해가지고 엄청 노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폐쇄 경제였던 시절인데 지금은 개방 열린 경쟁 시대입니까? FTA 체결한 국가만 해도 전 세계 GDP의 75% 달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만 통하는 제도 고립주의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뭐 저마다 데피니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국들이 심지어 미국마저도 여기에 혁신에 뒤지는 국가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각오하에 미국은 가장 혁신에 있어서만큼 1등인 나라인데도 혁신을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온갖 제도를 혁신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에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은 앨리스가 붉은 영화하고 막 한참을 뛰는데 숨막히게 뛰어가는데도 자기는 주변 환경에서 하나도 앞에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붉은 여왕한테 컴플레인트만 붉은 여왕이 여기서는 네가 뛰는 그 정도 뛰면은 주변도 다 뛴다. 네가 쟤네들 납치하려면 더 빨리 뛰어야 돼. 상대성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는 선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까지 감안하면은 이 제도를 계속 국제적 정합성이 없는 세계 정합성이 없는 한국식 예외주의 제도를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1980년대만 해도 재벌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공정거래법밖에 없었습니다. 상법도 좀 불비했고요. 지배구조는 공박형태였고 시장의 경쟁 압력도 좀 덜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던 공정거래법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법은 하나의 법으로 세상 모든 걸 고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악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의 역할이 있고 조세제도가 있는 거고 회사법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역할을 나눠서 했을 때 노동분업처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지역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도 있고 금융시장, 상품시장, 노동법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에 본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공정거래 혼자서 재벌을 규율할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재벌을 규율하는 것처럼 모든 규제 수단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보시죠. 외환위기 전 왼쪽에 M&A, 소수주주권, 지배주주 권리자 투명성, 이사회 다 문제투성이었는데 외환위기 현지 시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제도가 도입되고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엘리엇이 무슨 뭐 기관주주로서 국민연금의 기관주주 시장에서 지역을 규율하고 싶어하는 인센티브도 있고 실제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 걱정될 정도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공정거래법 훌륭하지 말고 정책이라는 것은 적정 조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거래도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지난 40년 동안 지식, 새로운 발견이 많았습니다. 노벨상 누가 탔는지만 보셔도 쭉 알겠습니다만은 기업 집단의
기능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집단의 본질과 기능이죠. 그러니까 1980년은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공정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 그 핸드아웃된 내용이거든. 지금은 미국만 빼놓고는 기업 집단은 다 존재해. 그래서 아메리칸 익셉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기업 집단의 그 보편성이 전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데이터 실증 구성에 보니까 다 존재한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이 2009년 넘고 나니까 최진성 교수 말씀하신 소유 경영이 막강한 힘을 자고하는 그 기업 집단이 미국식 사업부제 복합 기업보다 오히려 더 잘 살아남더라. 효과가 경영진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 면에서도 괜찮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집단에 관한 지식만의 한정에서도 많이 바뀌었는데 개정안은 이런 걸 까는 것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노벨상 몇 사람 보면 특혜명 같은 경우 1986년에 이제 공정거래법 81년에 제정됐잖아요. 그 이후에 86년에 보면 정부가 선은 아니야. 정부가 실패를 할 수 있어. 시장 실패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더 큰 실패를 자초할 수 있어라는 게 86년에 노벨상 받은 공공경제학이고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너희들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91년에 노벨상 받았고 2009년에 노벨상 받고 이렇게 기업에 대한 지식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체 가만 안 되고 아까 현상 유지 편향처럼 과거의 규제들과 규제 수단이 그대로 연장되거나 확장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건 그 정책중 시간이 없어서 빼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데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일 경제 집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남용 방지와 집중 방지는 이건 엄청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남용 방지는 선진법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대로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했더니만 공정거래법은 81년에 만들어졌고요. 헌법은 87년에 개정되면서 저조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고요? 헌법보다 공정거래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죠? 헌법이 상위규범이죠.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하고도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되자면은 공정거래자들을 선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중 방지 규제가 아니라 남용을 제어해야 된다. 법률은 공정거래법대로 하지 말고 헌법대로 하자. 집중 방지는 사전에 이거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는지 몰라요. 왜 나쁜 일인데 나쁜 일이 구더기가 생길지 모르니까 장 담그지 마세요. 무서운 게 당연한데 이 남용 방지는 사후에 생기는데 장을 담그되 구더기 생기면 너 혼난다 이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꿔자는 거지. 위법성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 공무 입장에서 본 법의 정황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남용 방지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남용이었는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독립적 사업자를 피해를 입혔는지 이런 것들 따지기 때문에 합리 원칙을 따르게 되고 효율성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법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된다. 최소한 헌법대로라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이 통과된 게 아니라 국회가 이제 정부가 전면 개편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논의조차도 하지 않아요. 개편과 논의조차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감안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제도 선진화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는 경제 제도가 선진화돼야지만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리는데 이런 한국식 예외주의, 제도 고립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국가 간 제도 경쟁 시대에 뒤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걸 좀 바꾸자 하는 거였습니다. 예, 시간 5분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토론할 때 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현성 세입대 교수님 많이 일하셨는데요. 글로벌 금융정책과 한국 금융정책
정책의 방향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축하 모임을 밖에서 하시는 것 같다는 거. 금융은 뭐 요새 뭐 분위기 안 좋습니다. 네. 금융 홀대론부터 시작해서 금융 호불호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냥 뭐 이게 산업인지 뭐 그냥 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좀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한 얘기인 거죠. 쪽수 만능주의라고요.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가 적을 때 그냥 수요자만 보고서 하고 공급자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식의 아주 거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카드 최저임금 올려놓고 카드 수수료 깎아줘야 되겠다. 최저임금을 낮추면 되는데 1조 4천억을 그냥 깎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카드업체들이 아주 난립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포인트 혜택 같은 거 막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이면 그러면은 그거는 정부가 소비자들 돈 뺏어다가 최저임금 도전하는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들 돈 뺏어온 건데 모르죠. 국민들이 그런 거. 그냥 카드사 이익 줄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국민들이 골고루 다 그거를 부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아쉬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되네. 이게 그 옛날에 나온 칼럼인데 굉장히 충격적 칼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순위가 80위권, 아프리카 말라위하고 우간다하고 사이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컬럼이 나오는 바람에 아주 뭐 아프리카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중에서 제일 안 좋게 나온 게 대출의 용이성인데 대출의 용이성을 어떻게 평가를 했나 봤더니 객관적 지표를 쓰지 않고 KDI 바로 옆에 카이스트 대학원의 야간 과정에 나오시는 벤처 기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벤처 하시는 분들이 은행 대출 신청하면 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전부 빵점 1점을 줘가지고 그대로 빵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 막 100등 막 이런 식이고 우간다는 그러면 대출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간다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은 그래도 안 받아봤지만 한 3점 뭐 이렇게 주시고 우리는 막 빵점 주고 이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래서 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은 좀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좀 들쭉날쭉하고 이게 만족도 조사지 이게 객관적 지표라고 보기가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에 좀 충격을 줬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금융혁신에서 원래 이제 안정과 효율이 서로 좀 상충이 되므로 적당한 수준의 안정과 효율 수준을 달성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좀 재해석해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은 또 자체 경쟁력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금융부분이 제공할 수 있는 타부분 지원, 뭐 예를 들어 모험자본 형성이라든가, 뭐 서민금융 지원이라든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또는 벤처기업한테 뭐 자금을 제공한다든가,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도 힘이 좀 좋아지고 수익성도 생기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남을 도와주는 거지. 저 타부분 지원 강화하고 자체 경쟁력이 저기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규제 완화, 신규 사업 진출 촉진, 업종과 칸막이 제거, 정보 이용 제한 완화, 빅데이터, 소셜, 모바일, P2P, 인터넷 뱅크 규제 완화, 초대형 IB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소비자 보호, 서민 지원, 이자율이나 창업 촉진, 모험 자본, 형성 통한 중소기업 금융, 구조조정 재원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남의 거 도와주다가 그냥 볼일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 자체 경쟁력 강화, 타부분 지원 강화가 동시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은 결국은 타부분 지원 강화 역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한쪽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두 가지 영역의 비대칭적인 어떤 그 부분 그거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 B에서 A로 가면서 A에서 B로 가면서 타부분 지원 강화만 자꾸 신경 쓰면서 자체 경쟁력 강화가 자꾸 줄어든다면 저 곡선 자체를 밖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부분이 없이 그냥 이동해버리면 이제 금융산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 기업의 생존 노동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이제 만드시고 개념이 VPC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100짜리 물건이 있으면 그거는 한 200 정도 된다고 느껴야 100을 보고 산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한 50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100인 물건은 200 정도로 느껴져야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건을 50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만들 수 있어야 50에 만들어서 100에 파는데 소비자들은 한 200 되는구나 150 되는구나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value V는 200 그리고 price P는 100 그리고 cost는 50 이렇게 해가지고 VPC가 나란히 배열이 돼야만 그 물건과 그 산업이 존속되면서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는 아주 그 멋진 그런 지적을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멋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금융연구원장을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번 현금 인출 수수료 관련돼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600원 내지 900원을 내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에서 밤 11시 반에 현금을 인출하는데 내가 내 돈 찾는데 왜 돈을 따로 내야 되냐 이런 멋진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잖아요. 내가 내 돈 찾는데 왜 수수료 내냐. 그래서 그분이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밤 11시 반에 현금을 찾게 만들려면은 우선 1층에 좋은 그 빌딩의 1층에다가 ATM 기기를 잔뜩 갖다 놓고 냉난방 시키고 그다음에 에어컨 뭐 다 해놓고 또 보안 시설 해놓고 지폐도 적절하게 다 공급해서 쌓아놓고 ATM 기기 자체도 한 대 3천만 원씩 하는 기계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전기 시설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임대료가 무지 비쌉니다. 근데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공급하는 분들의 노력과 그 코스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드나를 이제 우리나라 제일 ATM 기기가 많은 은행에 가서 살짝 꼬셔가지고 이건 은행 이름 얘기 안 할 테니까 자료 좀 달라.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해봤더니 ATM 기기 한 대당 직접 손실이 166만 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ATM 기기 그 현금 인출하는데 그 수수료조차도 원가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창구에 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찾아갈 일이 줄어드니까 창구 직원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간접 비용은 좀 빼고 직접적으로 ATM 기기에서 버는 수수료와 ATM 기기로 인해 생기는 코스트를 직접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한 1,200원은 받아야 1,200원이에요 지금 코스트가 한 건당. 근데 한 900원 받아요.
근데 소비자는 너 얼마 낼래? 그럼 한 100원? 200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VPC가 깨져버렸어요. V가 제일 작고 P가 가운데 있고 C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ATM기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 근처 어디 가보면요, ATM기가 갑자기 한 대밖에 안 남아 있는 데가 있고요. 저기 좋은 데 가면은 임대료 비싼 데서는 ATM기 철수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밸류를 또 작게 보고 있습니다. 그 편익에 대해서 코스트를 지불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같이 파괴가 진행 중인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또 추가로 우리 경제 내에서 아픈 부분이죠. 지적자산권 무시하고 무형의 서비스는 쉽게 생각하고, 특히 무형의 서비스, 특히 서비스라는 말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이거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털 씁니다. 왜 서비스가 공짜입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코스트가 들었는데 그거를 서비스라는 말이 공짜라는 말로 그게 치환이 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서비스는 공짜, 공짜니까 이거는 그래서 중국집 군만두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금융 서비스, 지적 서비스 이러고 앉았으니 다 서비스는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서비스라는 말 그만 쓰고 이제 무형재, 무형의 재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은 무형의 재화를 돈 내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무형의 재화에 대해서. 마광수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한때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이 쓴 책 2권을 교과서로 지정했는데 연대생 아무도 사질 않더라는 거죠. 전부 다 빌려보고 복사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화끈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책을 사갖고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만 학점을 준다. 이런 멋있는 그런 아주 그냥 화끈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난리가 났죠. 연대에서 막 이러도 되느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커피 마실 돈 있는데 왜 책을 안 사냐 막 이러시고. 근데 그 와중에서 또 그러시죠 하고서 책 사갖고 영수증 4번 제출하고 또 반납하시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영수증은 제출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출 하나가 없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다 제출하고 반납을 하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참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무형의 서비스,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시는 그런 기업들인데 진짜 그 무형의 재화에 대한 밸류에이션 무지 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오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 파이낸셜 타임즈 들어가 보고 뉴욕 타임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클릭하는 순간 돈 내라고 나옵니다. 제가 무회로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제목을 페이스트 해가지고 구글에 가서 치면은 그 기사가 뜨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무료로 찾았구나 그래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계속 몇 개를 읽었는데 어느 날 딱 치니까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거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10개다. 그래서 그런 우리 기사들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사 하나 쓰는데 얼마나 많은 포스트가 됩니까? 취재해야지 뭐 전화 걸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든 그 기사 전부 공짜로 보고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서비스 산업 비극이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을 중국집 군만두에 넘기고 무형제로 좀 옮겨가면 어떠냐 이런 유형제와 무형제, 유형의 제와 무형의 제와 영어로 하면 goods and service인데 서비스라는 말 아주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의 비극은 우선 첫째 서비스 산업입니다. 공짜죠, 그죠? 주재 산업입니다. 그리고 내수 산업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거의 인프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쪽수 만능주의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 주재 산업, 내수 산업 그리고 쪽수 만능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제로의 일종의 인프라로 인식되는 산업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너는 인프라니까 그냥 마음대로 수수료 막 깎고 그냥 뭐 자영업자 힘든데 수수료 깎아 그리고서 1조 4천억을 깎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산업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근데 문제는 이 산업이 잘못되면 이제 부실 대출 같은 거 생겼을 때 은행이 돈을 벌어야 부실 대출을 깔 거 아닙니까? 은행이 가진 자기 자본, 은행이 돈을 벌어서 자기 자본을 쌓아놓는 것은 예측치 못한 손실에 대한 일종의 완충 장치라는 것이 일반 기업들의 자본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금융은 불확실성이 많아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 대출 줬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겨. 못 받은 대출 왜 줬냐 이런 거는 이제 얘기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떨어질 주식 왜 샀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 떨어질 줄 알았으면 어떻게 샀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샀고 띄어먹을 줄 몰랐으니까 망할 줄 몰랐으니까 대출을 준 건데 그 은행들이 돈을 벌어서 좀 충분하게 쌓아 넣고 있는 이 자기 자본이야말로 일종의 예측치 못한 손실 대출 손실에 대한 완충 장치고 누군가가 어떤 기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갚으면 그걸로 까면 됩니다. 자본금으로 대손삼각하고 자본금으로 까고 대손 충당금으로 하고 안 되는 거 자기 자본으로 메꾸고 그렇게 하고서 예금자들한테 이자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멀쩡하게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대출이 부실화된 거를 이 은행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비빌거리다가 그거를 제대로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 이제 멀쩡한 대출 회수가 시작되고 그 기업의 어려움이 다른 기업으로 다 전이가 되는 일종의 오염 물질이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 금융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손에 좀 범 어때 뭐 너들은 돈 내갖고 니들이 돈 벌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있는 돈도 벌어가지고 쌓아놔야 그게 국민경제에 민폐한테 치고 제대로 된 금융이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그래요. 다른 나라들 이게 우리나라 번역된 책인데 Makers and Takers라고 하는 책인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언론 쪽에 계시던 분이 그 편집장 정도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저게 뭐냐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반 제조업과 일반 기업 그리고 테이커스는 그거를 뜯어먹는 아주 나쁜 놈들 조폭 같은 놈들 그게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성장시키는 자와 망가뜨리는 자 뭐 이런 개념으로 썼길래 야 이거 금융산업 이거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런 것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금융위기에 좀 있어서 근데 저런 거를 그냥 휩쓸려 가면 안 되고 그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금융정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요거 하나 딱 있는데 선진화도 보면은 뭐 조직 개편 이런 게 선진화예요. 그리고 공정한 실형 질서 확립, 재벌 총수자 전행 방지 및 소유 지배 구조 개선, 서민 재산 형성 이게 금융정책 100대 과제에 있는 금융정책 전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금융산업 발전은 어디 뭐 쳐다보기 힘들고 그리고 산업 선진화도 보면은 조직 개편하고 뭐 이런 겁니다. 단기 성과급 중심, 고액 성과급 지급 간의 해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지 참 아쉽고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지금 이 금융앱에 있어서 핀테크 같은 게 이제 언번들링이거든요. 금융 종합백화점에서 제공하던 은행같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한 패키지로 제공할 때 그중에 송금 서비스만 딱 떼다가 핀테크가 하는 거고 대출만 딱 떼다가 핀테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전달이 될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과 함께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시원찮습니다.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뭐 이런 건데 전부 다 남들 신경 쓰면서 도와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쭉 잘 돼가지고 좀 우리나라도 좀 자산 국가 밖에다 자산 잔뜩 만들어 놓고 배당 많이 받고 해서 먹고 살고 그다음에 부정적 인식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 스스로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
분업 체계, 정치와 경제 분업 체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나친 도구와 수단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저 곡선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동 좀 이게 가야지 곡선을 그대로 두고 움직이기만 하면 결국은 우리 금융에 진정한 혁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재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분의 이제 말투와 토론이 다 끝났고요. 또는 이제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추가적인 건이나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마이크가 안 돼서 그러시나요? 네, 그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걸로 하시죠. 네, 리콜트타임즈 이경아 기자입니다. 권지열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성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이유했는데 사실상 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삼바 사건 이후 회계 감사강도 등 다른 기업의 감사에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 뭐 답을 하시겠어요? 시간이 많을 것 같지 않으니 답을 하시죠. 그 지금 단순히 그 결정문이 그대로 본안 판결까지 이어진다라고 전제를 깔게 되면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삼성 바이오 측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알려진 여러 가지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또 이 결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어떤 삼성 바이오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상당한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 뭐냐 하게 되면 그 결정문 내용을 보게 되면 금감원에서의 의견을 따라서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본안에서 한 번 더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봐가지고 이 관이 하는 일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에 관해서 믿고 하는 것과 같이 믿고 행동하는 기업의 행위에 관해서 크게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결정을 내린 걸 봐가지고 아마도 최종적인 판결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위키리크스 한국의 신준혁 기자라고 합니다. 최준선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엔게이지먼트의 경영 관여라는 오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자들도 충분히 그런 거를 앞으로 고려하고 기사를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이라고 하신 영국에서는 그럼 그 이사장님께서 번역하신 건전 목적의 대화가 어느 정도 수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좀 마이크가.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이 스튜시 코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기업들은 한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규범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아무 제재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서술 코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2008년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금융권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비난이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선수를 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빨리 이렇게 잘하겠다라고 금융당국에다가 서제스를 한번 하면 서제스트 하면 그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없으면은 아주 강한 하드로우가 나오겠죠. 지금 이게 소프트로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또 보면 아는데 일본에도 이거 가지고 신경 쓰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난리를 치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또 어떠냐면은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또 일본의 금융청에서 이걸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도 만들 때 금융청에서 주도하고 이제 도쿄대학 교수들 위원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들긴 했는데 아베 총리가 굉장히 푸시를 좀 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잃어버린 20년을 복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분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보자라고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거의 없고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경련에 해당되는 게이단련이 있는데 거기서도 오케이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가지고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어떤 그런 거 전혀 없고 압력을 행사한다도 없고 그냥 일본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개 정도의 의견을 자문 회사가 있습니다. 고 인베스트먼트하고 ISS 재팬하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업들 탐방해가지고 야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진짜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그걸 이제 투자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거를 아주 공정 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0개국 정도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이번에 새로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네, 이뉴스투데이 이상원 기자라고 합니다. 최준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연금 자본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연금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이상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융위원장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도를 만들고 또 규제를 하고 처벌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연금 자본주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또 심지어 지금 이제 한진칼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보면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하고 강성구 펀드하고 같이 움직이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강성구는 국민 주주권을 행사를 하면서도 근데 이게 서로 이제 양측이 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 연금 자본주의로 가려면 이거를 좀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해야 될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피터 드러커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제 생산 수단을 근로자가 장악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자본가들의 역할이 좀 줄어들고 연금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1970년대에 연금을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 직원들에게 모두 연금에 가입해라. 우리가 회사에서 그걸 방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금 기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식을 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근로자들이 상당한 회사에 많은 주식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으로 갖지는 않지만은 펀드를 통해서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게 연금 사회주의가 아닌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로자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세상을 사회주의로 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근데 미국은 지금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펀드들이 굉장히 독립이 돼 있고 어떤 정부에서 하나가 이렇게 잡고서 하는 게 없어요. 전부 주마다 다르고 또 사기업체가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을 관리하는 기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괄적인 그런 일관된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연금이 너무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거의 지금 사기업체도 임금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미약하고요. 규모도 얼마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국민연금이 너무 이제 연구소의 고래처럼 너무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연금 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결국은 자본을 누가 가지느냐, 결국 이제 연금 우리 가입자들도 강제적으로 자본금을 가지게 자본주의 자본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주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 자본가 하면 어마어마한 자본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자본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본가들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주인은 과연 누구냐? 우리 근로자들이라는 거죠.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즉 근로자인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 국민연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부 산하로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성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 황 박사님하고 문철환 교수님 한 미흡한 점에서 1분 정도 허락하시겠습니까? 1분 좀 없어요. 제가 이게 시간 맞춤하고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경제적 집중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삼성공화국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과거 30년 동안 정확하게 경제 집중 억제 시책은 81년에 법을 목적에 들어왔습니다. 87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세대 동안 했거든요. 87년부터. 한 세대 동안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고, 학자들은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은 그런 것도 분석도 좀 할 필요가 있고, 기왕에 전면 개편을 한다면은 헌법 조항과 공정거래법이 지난 30년 동안 불일치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 제시 안 하고 그냥 전면 개편을 덜렁 내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좀 국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근본적 원점 제로 기반에서 다시 보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였고요. 경제적 집중은 방지 규제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규제 장벽을 쌓아가지고 새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기 싫어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참 오히려 기존 재벌들이 이 규제 혜택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같은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재벌들은 지금 이미 뭐 20대 안에밖에 안 되거든요. 30대 밖에 있는 규제들을 해서 5조 원에서 10조 원 넘어가는 것들은 10조 원 넘어가면 규제가 똑같이 강화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법무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참 자문을 받고 본인이 이해를 하면 넘어가고 안 그러면 자산을 좀 줄여서라도 10조 원 넘지 않도록 애를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결국은 삼성을 위협할 재벌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경제 집중 방지 대책이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쪽에 아주
강자인데 거기는 이제 그 생활에 하다가 뭐 저기 저 결제할 때 모자라면 돈도 퍼주고요, 은행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 남아 도는 분들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서 펀드 투자도 해주는 자산 운용업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은행, 자산운용법 그냥 완전히 다 한 통속으로 돼가지고 그냥 뭐 굉장히 그 알리페이도 있고 굉장히 그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금산분리, 은산분리 때문에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은산분리하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국이 안 망하는 거 보면 안 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은산분리 좀 규제 좀 완화해서. 그래서 인터넷 뱅크를 둘러싸고 날개를 피는 걸 보면서 황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이게 과거의 그 재벌 문제를 다루면서 형성된 어떤 그 관념이라든가 개념이 이 21세기 그냥 훌쩍 넘어서 지금 2019년, 2020년이 내버렸는데 뭐 전혀 1950년대, 60년대하고 하루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런 그 개념이라든가 관념. 그래서 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훌훌 털고 한번 좀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새로운 옷으로 좀 갈아입어야 될 때가 온 건 아닌가. 그래서 핀테크다, 금융업이다 하는 것도 새로운 규제, 새로운 체제로 좀 도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주 그 과거에 한 발짝도 안 나가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아쉽고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포럼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지한 존재들이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경험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 학파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을 보면 경제를 파괴시키는 데는 확실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그래서 좀 의심이 가는 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무식한가?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무식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뭐 경제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경제학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드는 생각이 확실히 망가뜨리겠다는 것이 목표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까지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오늘 4개 발표를 했습니다만 자세히 알기는 쉽지는 않죠.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요라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 좋은 유권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가야만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선택하는 그런 좋은 유권자가 되는 방법으로서 이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리 지키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